안녕하세요. 고정의 속속 경제 고정관입니다. 오늘은 2월 27일 아침 어, 부동산 증시 암호화폐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뒤에 있는 것이 이제 정말 봄의 전령을 느끼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가 오늘 중앙일보의 아침 조선에 중앙일보에 게재된 충남에 있는 천리포의 매화입니다. 그제는 제주도의 매화 서귀포의 매화를 보여드렸습니다만 점점 매화가 이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아마 점점 벚꽃도 아마 북상을 하게 되겠죠. 제가 또 그 벚꽃 피면 벚꽃도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천리포 이 수목은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4월 되면 정말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고요. 특히 4월에 아주 유명한 것이 목련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목련이 아름답고요. 또 거기에는 또 숙박도 가능하도록 시설을 만들어 줬습니다. 본래 미국인인데 한국이 너무 아름다워서 한국에 귀화했던 미국인 민병길 전 이제 미국인이죠. 한국에 귀화한 민병길 씨가 개척한 민간 수목원인데요.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한번 안 가보신 분들은 한번 가보시기를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 제가 중앙일보의 그 기자 선임 기자 김경빈 선임 기자가 찍어서 올렸는데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부동산 증시 암호화폐 편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정근의 쏙쏙 경제,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제 기사를 쉽게 해설해드리는 명품 시사에서 2월 27일 부동산 증시 암호화폐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은 제가 업로드 되는 대로 바로 연락이 가서 같이 보시도록 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면에서 임대차법을 졸속 시행하는 바람에 전세가가 서울 지역 전세가가 평균 6억을 돌파했다. 시행 7개월 만에 7천만 원이 올라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무리한 임대차 3법을 시행하는 바람에 서민들만 큰 부담을 주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2020년에 7월에 5억 3천이었는데 서울 평균 전세가가 이번 2월 말에 평균 전세가 6억 원을 돌파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7개월 됐지만 모두가 정부 예상을 빗나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서울뿐이 아니고 저 그래프를 보니까 서울 수도권 지방 전 지역에 전세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고요. 또 심지어는 전세 시가 마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세를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또 주인이 바로 입주 의무도 또 부과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전세 시가 마를 거고 전세 가격 지수를 보면은 더욱더 전세 가격 중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승 시그널만 추가 상승 시그널만 보인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의 특징 중 하나는 뭘 잘못하고도 성찰을 하거나 시정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며칠 전에 제가 그냥 영상 수필 겸 제가 그냥 왜 좌파들은 거짓말을 잘하나 그리고 잘못하고도 왜 반성이 없나 이런 걸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법의 모델을 흔히 독일의 경우를 인용을 했습니다. 독일의 실패를 정부는 보고는 있나? 베를린의 임대차 월세, 서양은 대부분 다 월세죠. 월세가 반토막 났다. 월세 공급 규모가 그런 얘기가 실렸습니다. 이번에 정부 들어서 계속 외국 사례를 인용하는데 최근에 몇 개만 하더라도 지금 임대차법만 하더라도 독일은 실패한 건데 그걸 독일이 인용을 하고 무조건 인용합니다. 그럼 최근에 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하는데 심지어 중국을 인용했어요. 그 중국의 공산주의 국가 중국을 인용을 하는데 전 세계 사례가 없기 때문에 찾아보니까 중국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였고요. 이번에 통과된 아이엘로 가입하기 위한 법 같은 것도 예를 들면 이제 해고자 실업자 노조 같은 것도 전 세계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 한 몇 나라 제가 기억으로는 터키인가 어딘가 한 두 나라 예를 들었습니다. 선진국은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또 하여튼 그런 예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또 얼마 전에 또 다른 것도 이제 예를 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하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죠. 아니면 말고식이에요. 그냥 외국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사실은 그런 거 필요 없이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과연 해야 될 정책인지 아닌지를 우리 여건을 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책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저는 이 정책 그 입안자들이 한마디로 정책을 입안할 능력이 안 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한다는 것이 외국의 사례를 그냥 가지고 옵니다. 외국의 사례를 가져오거나 한 30년, 40년 전의 이론들, 주장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꺼내 가서 뭐 소득주도 성장이다 뭐다 이런 걸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당연히 실패하죠. 실패하고 나면 또 아무런 반성이 없고 그냥 그대로 밀고 갑니다. 끝까지 그 밀고 갑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백신 미국 경제는 백신과 부양책 효과로 급속히 개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실업률이 2020년 4월에 가장 높을 때가 14.8 인데 지금 6.3으로 1월 달에 떨어지고요. 소매 판매액도 전 1월 달 소매 판매가 5.43% 증가했다. 그리고 코로나로 1일 사망자도 급감하고 있다. 3,100명 수준에서 2,400명 수준으로 줄고 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곧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식에서 채권으로 이동하면서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의 채권 금리가 지금 여기 그림에 좀 큰 게 나와 있는데요. 이걸 보시면 알지만 미국 채권 금리가 10년물이 1.54를 돌파했습니다. 1.54를 돌파하면서 지금 현재 여기서는 금리 발작이란 말까지 나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S&P 500의 배당 수익률이 1.38% 정도였는데 그보다 높아지면서 주식에서 투자자들이 채권 쪽으로 옮겨오고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채권 쪽으로 계속 옮겨오면은 금리는 더 올라가죠. 채권 수요는 증가하니까. 자, 앞으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경기 회복의 역설, 금융시장 금리 쇼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계속 연준 의장은 결과 아직도 아니다. 연준은 계속 저금리를 밀고 간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10년물 국채는 지금 여기 1.4인데 그 1.52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2년물은 0.17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왜냐하면 연준 기준금리 정책 기준금리를 기준금리 연방 기준금리는 0에서 0.25를 유지하기 때문에 2년물은 0.17인데 자꾸 10년물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 연준에서 계속 금리 제로 정책을 유지한다고 하지만은 시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실물 경제의 움직임을 보면은 조만간에 실업률이나 물가 상승률이 연준이 생각하는 완전고용 상태까지 갈 거다 이렇게 보고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준에서 지금 연준이 그 완전고용으로 간주하는 실업률이 4.0이고요. 물가 안정 목표는 PC 물가라고 그래서 소비자 물가와 비슷한 개념인데 개인 소비 지출 물가라고 그래요. PC,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인데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 2.0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곧 그런 상황까지 올 거다 하는데 대체 통화정책은 그런 상황이 되기 한 6개월 전에 통화정책을 하고 나면 그 효과가 나타나는데 한 6개월 정도 시차가 있기 때문에 6개월 전에 시행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정책의 변경을 조만간에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전망이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면서 계속 코스닥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서 코스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그 주식시장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그다음에 비트코인, 암호화폐 이런 가격들이 전부 작년 3월 17일 저점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3월 17일 무슨 날이냐? 바로 미국에서 양적 완화 정책을 재개하고 제로금리를 시행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자산 가격들이 미국의 통화 정책에 바로 그냥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왜 이렇게 횡보를 보이느냐? 이런 나스닥도 지금 횡보를 보이고 있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왜 그러냐? 지금 현재 이렇게 시장에서는 경기가 회복돼서 미국이 한 6개월 정도 시차를 앞두고 움직이는 통화 정책의 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곧 움직일 거다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다음 FOMC 한국의 금통위 같은 것이 미국에서는 FOMC라고 그러는데 연방 공개시장 조작위원회,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같은 건 이것이 3월 달에 열립니다. 3월 달까지 지금 아마 혼조세를 보이다가 3월 달에 통화정책 방향을 보고 금리를 올릴 것인가, 양적 완화를 줄일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갈 것인가를 보고
금융시장이나 금융시장도 반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전까지는 상당한 혼조세가 계속되지 않겠냐. 그러면 주가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 이런 혼조세의 등락을 보이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래 되는 바람에 한국에서도 지금 국채금리가 올라갑니다. 한국은 국채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가 미국보다 높아서 1.9를 돌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나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올라가고 있다. 뭐 대기업은 당연히 신용이 좋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에서도 돈을 빠져나가서 환율은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런 얘기. 지금 이제 환율이나 국채금리 올라가자 한국은행은 상반기에 최대 7조 원의 국채를 매입할 거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에 지금 나왔지만 10년물 국채금리 1.96까지 올라갔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한국에서도 주가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요. 코스피가 흔들리고 있고 그래서 외국인들은 많이 벌써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많이 매도하면서 외국인 국내 증시 이탈하면서 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매도하는 것은 주가가 앞으로 외국인 투자 수익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가 상승률 그리고 그 다음에 플러스 원화가치 상승률이에요. 원화가치 상승은 환율이 떨어지면 원화가치 상승한다고 항상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가도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다가 앞으로 원화가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빠져나가죠. 예, 그런 상황을 잘 판단해서 우리 개미들도 움직여야 되는데 오히려 개미들은 지금 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사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오히려 뒷받침해 주고 있는 거죠. 빠져나갈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어주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갖다가 외국인들의 ATM기다. 아주 돈 빼나가기 좋다. 돈벌이를 가져가기 좋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지. 지금 얘기는 3000P를 지키는 통합개미. 뭐 이런 얘기 자꾸 이제 언론에서 부추깁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개미들은 아무래도 정보력이 부족하고 분석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에요. 중간에 돈 좀 벌긴 합니다만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를 이기기가 상당히 힘든 게임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우리가 그전에는 코스피가 1000대를 유지하다가 2009년도에 2000대를 올랐던 가장 큰 이유가 그때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과 더불어서 간접 투자 붐이 불면서 간접 투자를 그러니까 전문가들에게 맡겨놓는 거죠. 그래서 2000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이번에 3000을 올라간 가장 큰 동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국의 양적 완화 2009년도 똑같죠. 양적 완화. 두 번째가 동학개미인데 그전에는 간접 투자를 해서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직접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간접 투자를 못 믿겠다. 그런 거나 아니면 심리적으로 지금 동학개미들이 굉장히 조급한 패닉 상태에 빠져 있어요. 집값은 너무 오르죠. 일자리가 잘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에서라도 상승세에 타가지고 돈 좀 벌자 이러는데 이미 개미들이 상승세에 타게 될 무렵에는 외국인들은 빠져나갑니다. 기관 투자가들은 빠져나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이 올랐다고 판단하거든요.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만은 아주머니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증권시장 객장에 나타나면 그때 주식에서 빠져나와야 할 때다라고 하는 속설이 있습니다. 지금 통합개미도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통합개미 투자자들 대부분 다 상당 부분이 30대라고 그래요. 제 판단은 아직 30대는 이런 종합적인 경제 상황이나 금융 상황이나 이런 걸 판단하기가 여러 가지로 많이 미흡한 역량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뭐 제가 30대를 폄하한 거는 절대 아니고 저도 그 시를 겪어왔었지만은 이런 국제적인 경제 흐름이나 국내 경제 흐름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부족하기 때문에 무리한 것은 좀 곤란하다. 뭐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개인 책임하에 사는 거니까 뭐 말릴 수는 없지만 무리한 것은 항상 위험이 뒤따른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리 발작이 한국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지금 아마 이 롤러코스터가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미국 3월 FOMC까지는 아마 계속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미국의 통화정책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한국은행도 미국의 통화정책과 거의 같이 갑니다.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스몰 오픈 에코노미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금리를 올렸는데 우리는 안 올리고 있으면 외국인들 미국 쪽으로 가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외화 유동성 갱생 사태가 발생하죠. 반면에 우리는 미국은 또 미국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만 내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더 올리면은 돈이 많이 들어서 환율이 너무 절상되면서 우리 GDP의 50%를 차지하는 수출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안 됩니다.
결국에 우리는 굉장히 스몰 오픈 에코노미에서는 통화 정책에 자주적 결정을 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본시장을 완전 개방해 뒀기 때문에. 그리고 환율도 자유변동 환율로 제재했거든요. 여기 사실 문제가 좀 있는데 옛날에 돈보시나 고려대학교 박영철 교수 같은 분들은 한국은 자유변동 환율이 적합지 않다. 오히려 BBC라고 그랬어요. 베스켓 밴드 크롤링 기도가 적합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베스켓을 만들어서 밴드를 만들고 그 밴드를 점점 크롤링 움직이게 하는 그 방법이 좋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아시아 지역에서 자유변동 환율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인하가 기축통화고요. 일본은행과 미국 페드 간에는 상시 무제한 통화수입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라도 외환위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국가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일본은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꼭 필요할 때만 한 몇 개월 동안 미국에서 200억 달러, 300억 달러 통화수입을 제공해 줍니다. 한미 관계가 좋을 때. 요즘은 관계도 안 좋아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본은 상시 무제한 통화수입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일본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만 자유변동 환율을 제재하고 자본시장도 개방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항상 이 점에 대해서 리스크를 늘 염두에 둬야 되고 과연 이렇게 해야 되냐는 것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단계. 왜냐하면 IMF 환율 제도의 선택은 주권 사항이라는 것을 IMF도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국제 환율 제도의 총체적인 통합적인 기구인 IMF도 규정하고 있어. 각 나라가 환율 제도 선택에 대해서는 자율권을 주고 그 선택된 제도는 지키나 안 지키나를 IMF가 상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BBC 제도고요. 베스켓 밴드 크롤링 제도고, 홍콩은 커런시 보드라고 그래서 홍콩 달러와 미국 달러를 연동시켜 놓고 있고요. 그 외 아시아, 중국, 베트남 뭐 등등 말레이시아, 태국 등 모두가 다 관리변동 환율제예요. 중국은 더 엄격한 관리변동 공산주의라서 자본시장도 개방이 안 돼 있고 더 엄격한 관리변동 환율제도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문제에 관해서 우리 경제를 위해서 어떤 제도가 좋은가에 대해서 정말 지금은 좀 생각해야 될 텐데. 왜냐하면 이게 자본시장을 완전 개방하면서 자유변동 환율 제도를 채택한 것이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IMF로부터 MOU를 체결하고 돈을 가지고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서 그때 그냥 응급기를 체결한 거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요거는 이제 여담입니다만은 우리나라의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공부한 사람들 대부분이죠. 미국은 기축통화국입니다. 거기서 배워온 자유변동 환율제도 미국은. 우리나라도 그대로 얘기합니다만 우리나라 현실하고 맞는지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어쨌거나 지금 자본시장도 완전 개방되어 있고 지금 상태에서는 환율도 자유변동 환율이고 이기 때문에 미국의 통화정책에 우리는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 나스닥이나 다우나 이런 것이 흔들리고 있자 우리도 바로 흔들리는 거예요. 항상 그걸 봐야 되고 비트코인도 지금 뭐 테슬라의 무슨 머스크다 누가 한마디 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언론은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큰 움직임 미국의 연준의 통화정책이 지금 상당히 어떻게 될 것인가 기초가 주목되는 시대를 상황 속으로 들어가면서 다우나 나스닥이나 S&P 500도 지금 출렁이고 있고 똑같이 한국도 코스피나 출렁이고 비트코인도 출렁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미국은 2조 8천억을 팔았다. 코스피 4일간 그렇게 해서 일평균 91%포인트 늘뛰기를 했다. 그런 얘기고, 역시 외국인 2조 8천억 매물 폭탄을 하면서 주가가 하루만 86포인트가 떨어졌다. 인플레 타임이 오고 있다. 앞으로 인플레 타임에서는 어느 분야의 주가가 유력하냐? 에너지나 소재주들이 유력하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군요. 증권사에서 왜냐하면 가치주나 원자재 결국은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 가치주가 더 좋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증권사마다 추천업종을 보면 소재산업재나 반도체, 은행, 보험, 화학, 정유, 뭐 증권, 정보기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쪽이 낫다. 지금 이제 디플레이션을 거쳐서 성장주 쪽으로 디플레이션 타임이 있어 인플레이션 넘어가고 있는 그런 단계다 그런 얘기예요. 디플레이션 타임에서는 성장주 특히 이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다 뭐다 이런 기술주 있잖아요. 뭐 구글이다 뭐다 이런 쪽이었지만 이제 인플레이션 타임으로 시계가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 여기 가치주, 원자재주 이런 쪽을 봐야 된다 그런 얘기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지금은 초정장이다.
조정장이고 그 실적장에 돌입할 것인가. 이게 유동성 장세가 있고 조정 장세가 있고 실적 장세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조정 장세가 유동성 장세가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 돈을 많이 풀 때거든요. 초저금리 시대죠. 그러다 조정 장세를 지나 지금 조정 장세, 조정 장세를 지나서 경기 회복되느냐 안 되느냐도 실무 경제 정책에 달려 있는데 미국은 회복될 걸 지금 보고 지금 완전히 이제 앞으로 실적 장세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럼 실적에서 이익을 많이 남기는 업종으로 가야 되겠죠, 투자를. 근데 우리는 지금 경기가 규제를 기업을 너무 많이 하고 반기업 정책을 쓰고 친노 정책을 쓰기 때문에 미국처럼 실적장으로 갈지 안 갈지 그 자체가 좀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라는 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는 좀 더 정부 정책을 잘 지켜봐야 됩니다. 금리가 그래서 뭐 일부는 현금을 확보해 둬야 할 때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원화값은 하루에도 1140원, 1000원대, 1060원대에서 1123원까지 떨어졌군요. 앞으로 1140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쪽을 보면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일주일 새, 이번에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ETF가 캐나다에서 이제 증시에 상장된 지가 일주일 됐는데 일주일 동안에 6억 불이 몰렸다. 그 얘기. 지금 이 비트코인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통화정책에 약간의 그 조정이 올 거다는 기대가 되면서 비트코인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직접 하기보다는 이제 지수 상장 펀드, 상장 지수 펀드 쪽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일주일 새 6억 달러가 몰렸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미국에서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샌프란시스코에 있죠. 어마어마한 거래소인데 이번에 상장을 한답니다. 다음 달 상장하는데 기업 가치가 1,000억 달러에 달할 거다. 112조입니다. 우리 쿠팡 이번에 55조를 평가받았죠. 쿠팡의 2배에 달하는 코인베이스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대단합니다. 이런 회사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암호화폐를 두고 뭐 설왕설래 여러 가지 얘기 많지만 이미 그런 단계를 지났습니다.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진입하면서 탄탄해지고 있고요. 이 코인베이스 거래소가 기업 가치가 112조 원, 달러로 1,000억 달러에 지금 4달에 상장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앱 이용자도 200만 명으로 급증을 하고 있다. 업비트에 거래하려고 하는 앱이 135만 명, 빗썸에 75만 명. 왜냐하면 암호화폐 앞으로 거래가 급증을 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와 있고요. 이제 이더리움에 대해서 특별 기사가 실렸는데 소경신문에 이 대단합니다. 이더리움이 이제 블록체인의 디지털 원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현재 그 코인마켓 캡이라고 해서 코인들이 다 올라와 있는 우리 주식 같은 그 정보판이 있어요. 크립토 크립토커런시 마켓 캐피탈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그 홈페이지인데 거기에 지금 제가 보니까 8천여 개가 상장이 돼 있죠. 8천여 개 상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아침에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지금 현재 코인마켓캡에 지금 아침에 보면 상장되어 있는 코인이 이제 몇 개냐. 코인마켓 시총이 1조 3천억 달러까지 올라갔군요. 그리고 지금 이제 커런시가 8,609개가 아침에 기록이 되고 전 세계 시장이 34,916개입니다. 전 세계 34,916개 시장에서 코인이 8,609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코인이 다양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코인의 대표적인 것이 처음 시작한 비트코인은 주로 거래 목적으로 2008년 9월 15일에 달러가 위기가 오면서 그리고 2008년뿐이 아니에요. 1997년에 동아시아 위기가 왔죠. 1983년 남위기가 왔죠. 계속 10여 년마다 위기가 유발된 가장 큰 원인이 뭐냐. 많은 학자들 얘기했지만 그건 1945년에 달러 기축통화체제가 창설될 때부터 케인즈도 반도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것이 뭐냐면은 어느 한 나라의 통화로 기축통화를 쓰게 되면 그 나라에서 돈을 빨아들이면 다른 나라의 외화 유동성 갱생이 발생하고 돈을 너무 많이 공급하면 결국은 그 나라가 경상수지 적자를 내야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트리핀의 딜레마라고 그래요. MIT 대학의 트리핀이라는 교수가 그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것 때문에 10여 년마다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미국이 계속 경상 적자를 많이 내서 안 되고 왜냐하면 경상 적자는 또 재정 적자를 가져오거든요. 트윈 데피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래서 돈을 이제 한번 금리를 올려서 빨아들이기 시작하면은 다른 나라가 또 그동안에 저금리 때 가져가서 많이 투자하고 뭐 건물도 짓고 공장도 짓고 했는데 갑자기 돈이 미국으로 빠져 들어가니까 외화 유동성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것이 외환 위기예요.
제가 아까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미국에서 이번에 그 벤 버냉키라든지 혹은 폴슨이라든지 혹은 티모시 이런 재무장관들이 그 곧 위기가 온다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미국에서 금리가 올라가면은 그동안에 약 5조 달러 풀려서 그 돈들이 상당수 외국으로 나오는데 그중에 절반이 동아시아로 왔어요. 미국에서 금리가 올라가는 내년, 후내년쯤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을 비롯한 많은 돈들이 미국으로 흘러 들어갈 겁니다.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우리나라 같은 데가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외화 유동성 갱색 또는 위기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본은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상시 무제한 통화사업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이쁘게 보이면 전 통화사업도 해줄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너무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어요. 제가 늘 그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어느 블록 쪽으로 기울어야 되느냐, 어느 블록 쪽 가입해야 되느냐, 중국과 미국 중에서 지금 선택의 압박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바로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미국 블록에 들어가야 된다. 미국 블록에 안 들어가면 중국에 위안화를 공급받아가지고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위안화는 국제화도 안 돼서 어디 우리 외채를 갖거나 하는데도 쓸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은 아직도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그냥 세 발의 피입니다. 조족지혈 상황이에요. 전체 거래액의 최근에 전체 국제 통화 거래액의 2.3~4% 차지하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자, 정말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 다시 외환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가능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느 블록에 포함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고 경제학 입장에서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2008년 위기가 오면서 태어난 것이 비트코인. 옛날 1945년에 성년국이 연합국이 모여가지고 국제 통화 체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할 때 케인즈는 뱅코르라고 하는 국제 공동 통화를 창설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미국이 반대해서 성사가 안 됐죠. 지금 유로존의 유로가 바로 케인즈의 전통을 물려받은 겁니다. 이 비트코인은 바로 그 전통을 물려받은 거예요. 역시 말이죠. 제가 보기에 이 유럽 사람들의 그 생각은 역시 그런 쪽에 있는 것 같아요. 어느 한 나라의 패권보다는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렇게 탄생이 됐는데 2008년 9월 15일에 리만 브라더스 파산으로 인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자 비트코인 탄생이 2009년 1월 달에 오래전부터 연구해 오던 거예요. 그걸 그때 이제 출시를 시작했죠. 비트코인은 그렇게 해서 거래 목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달러 패권 체제에 대항하는 그런 앞으로 디지털 시대에 이제 통용되는 거래 통화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더리움은 또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더리움은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이더리움은 이제 결제나 송금은 미국에는 리펄이 이제 아까 미국에 리펄이 이제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고요. 스마트 계약을 적합하는 앞으로 이제 디지털 시대는 디지털로 계약하는 게 많아질 거라는 거죠. 계약을. 내가 A와 B 간에 계약을 하면 디지털로 계약하면은 이러이러한 조건을 성사시키면은 그것이 우리 계약이 발효가 되는 거죠. 이러이러한 조건이 성사되면은 내가 돈을 지불하면은 물건을 살 때 돈을 지불하면 계약이 발효되는 거잖아요. 그런 계약을 만드는데 최적화된 게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스마트 계약이라고 그래요. 스마트로 연락해서 서로 초연결 시대에 이제 이걸로 다 계약을 하죠, 스마트폰으로. 디지털로 연결해서 계약합니다. 이 계약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이 이더리움인데 이번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왜 이렇게 이 비트코인 가격은 한 7~8배 올랐는데 이더리움 가격이 한 15배 정도 올랐어요. 작년 3월 저점을 해서. 왜 그랬느냐? 이번에 아까 8,600개가 지금 이제 8,600개가 거래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코인은 또 다른 코인이 필요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어떤 코인을 이제 맡기고 다른 코인을 빌리기도 하고 또 다른 내 코인을 빌려주기도 하고 이런 코인 간의 거래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은행에 갈 필요 없이 그냥 모바일로 거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디파이라고 그래서 Decentralized Finance라고 그래서 탈중앙화 금융이라고 합니다. 탈중앙화 금융이 작년부터 엄청나게 열풍이 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앞으로 열풍이 불고 지금 많이 이제 해킹이다 뭐다 문제가 있는 부분이 보완되면서 더욱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금융을 대체해 나가고 있는 거죠. 기존은 금융 중개 기관이라는 금융 회사를 중개 기관을 통해서 하는데 이제는 그 필요 없이 모바일을 통해서 인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시대가 금융을 쉽게 말하면 금융을 거래하는 거죠. 암호화폐라는 금융을 거래하는 시대가 작년 하반기부터 불꽃이 튀면서 암호화폐 가격이 인제 크게 보면 미국의 통화 정책의 그 추세를 보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변수가 가시하면서 다우나 나스닥이나 S&P보다 더 큰 폭으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드가 왜 더 올랐냐? 그런 거 하는데 디파이 금융을 하는데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 계약에 이드가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 가격이 더 올라간 겁니다. 앞으로 이드 가격은 디파이 금융이 확산되면 더 발전되면서 더 전망이 있으리라 보는데요. 이 디파이를 아 이게 이걸 만든 사람 그거 좀 제가 보완하시겠는데 이걸 만든 사람이 비탈릭 부테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비탈릭 부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러시아계 캐나다인이에요. 아버지도 개발자였어요. 아버지를 따라서 캐나다로 이민을 와 가지고 캐나다에 자라서 캐나다의 워터루 대학이라는 대학에 들어갔었는데 이 사람이 학생 때부터 여기에 엄청나게 미쳤어요. 블록체인에 미쳐 가지고 어 이것을 21살 때 학교를 자퇴하고 여기에 매달려서 앞으로는 이것이 중요하다. 단순 거래가 아니다. 단순 결제와 송금을 넘어선 스마트 계약으로 가야 된다 해 가지고 만들어낸 게 이더리움입니다. 비탈릭 부테린. 정말 천재입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이 비탈릭 부테린이 한국에 와서 오랫동안 있었다고 그래요. 한국에 저 어디 제가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에 와 가지고 한국은 왜냐하면 그 PC방이 발전돼 있잖아요. 한국처럼 PC가 방이 그렇게 잘 돼 있나는 세계에서 없다고 그래요. 너무도 편리한 다 서비스가 제공되고 엄청난 대행 화면에다가 엄청나게 빠른 다른 나라 한국처럼 빠르게 이렇게 구현되지 않아요. 인터넷이 구현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빠르게 구현되는 이런 시스템을 몇 개월 동안 서울의 어느 평창동인가 어디에 PC방에서 있으면서 개발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시점이 굉장히 뜨고 있다. 앞으로 인제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이지만 더 이더에도 주목해야 된다. 또 그 외에도 또 뭐 다양한 종류의 아까 8,000 몇백 개 600개 얘기했는데 그 다양한 목적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뭐 양자 컴퓨터가 나오니까 양자 컴퓨터가 지금의 그 블록체인 시스템에 큰 문제가 될 거다. 도전이 될 거다 해서 양자 컴퓨터 대항해서 나오는 것도 있고요. 뭐 또 IoT 지금 모든 게 인터넷 시대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되잖아요. 그 사물 인터넷에 또 최적화된 또 그런 것도 나오고 있고요.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인제 이런 데 주목을 하면서 이런 쪽 어느 쪽이 더 발전하고 있나 이런 걸 봐야 되고요. 이런 걸 잘 아는 게 결국은 투자를 잘하고 돈을 버는 거죠. 또 그 산업의 생태계를 만들어 주고 생태계도 발전을 돕는 게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마 비탈릭 부테린이 한번 오면은 우리나라에 우리 한번 소개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또 루트를 통해서 접촉을 해서 서울에 오면 제가 한번 제 오정근의 소속 경제 한번 초대해서 한번 얘기할 기회를 한번 어 가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